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솔동 3년차 원주민 이희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송린이음터 강의 중에 하나로서 주민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재능 기부로서 오늘 제가 전문성이 조금 있는 스마트시티 이해와 미래 기술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라고 하니까 일단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의 도시에 어떤 도시에 살고 싶으신지 그리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 화면에 한 5가지 최근에 알 수 있는 도시들, 여러분 이미 가본 도시도 있을 겁니다. 이런 도시들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스마트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강사인 저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에릭슨 LG 연구소의 테크놀로지 디렉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더스트리 산업계 활동으로 5G 포럼 스마트시티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민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문성 있는 분야로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백그라운드를 좀 더 말씀드리면 카이스트 제가 실험실에 있을 때 저희 교수님하고 학생들하고 졸업하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실리콘밸리 투자를 받아서 벤처 회사를 운영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상당한 돈을 투자를 받아서 한 8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의 회사에 이제 인수합병이 돼서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국제 표준화 활동, ITUT, F산, 엣지라는 여러분들은 잘 전문 분야라서 생소할 수는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국제 표준화 활동도 했고요. 물론 국내에 TTA라는 표준화 활동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 세솔동 지역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총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고 화성시에서는 시정자문위원회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위원으로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결혼 21년 차이면서 애들이 2명 있고 21살과 16살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제 취미 생활로는 그림에도 있지만 MTB 사이클링을 즐겨하고 최근에는 이제 골프를 시작한 골린이입니다. 예, 오늘 강의 내용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면 스마트시티는 무엇인지 좀 들여다보고요. 스마트시티는 왜, 누가,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G라든지 IoT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이야기가 있을 텐데요. 이 기술들이 스마트시티에 향후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를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5G 디지털 솔루션이라는 기술들이 스마트시티에 어떤 진화를 보여줄 수 있는지 예제를 한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때 미래라는 건 2050년, 70년이 아니고요. 한 2030년 정도, 10년 후에 미래 사회에 또는 산업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런 변화를 일으킬 기술들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자료 찾을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조금 글자가 너무 많은데요. 스마트시티는 무엇인가? 스마트시티는 무엇인가라는 정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각 단체나 회사나 관계에 있는 분들이 제각각 자기 나름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보여드리는 표에 의하면 잘 보시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그 공통적 내용이 있어요. 공통적인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ICT 기술, ICT가 이제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정보하고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도시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리고 이 도시가 어느 순간 잠깐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3가지 주요한 견인 요소가 있어요.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요소를 보자면 시민이 중요하고요. 아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시민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
지속 가능성 이런 걸 보면 저희가 어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뭐 제가 살고 있는 화성시 예를 들면 세금으로 어떤 일을 추진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지만 대개 경우는 어떤 산업계가 형성이 돼서 스스로 경제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 사업 분야도 중요한 드라이브 요소가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도시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민, 경제 분야, 사업 분야, 사회 분야 이 세 가지가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견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범지구적으로 여러 군데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 뭐 오바마 대통령 시절 2014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스마트시티를 전 세계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이끌었던 경우가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먼저 앞섰어요.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에 유비쿼스터스 시티라는 걸 했었고요. 그게 사실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스마트시티의 어떤 전신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기 장표에 보면 왼쪽에 정부에서는 제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뭐 추진 전략이 어떻고,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이 어떻고. 근데 꼭지에 보시면 결국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를 선도적으로 도약하겠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 초반에 이미 한국에서는 스마트시티 전신인 유비쿼터스 시티라는 걸 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미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계 학계 연구계에서 보시면 그 스마트시티 백서라는 거를 작년에 제 리비전 1을 냈었고요. 올해 이제 백서 2.0 작업 중인데 그 내용에서도 보시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분야가 사실 ICT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5G가 되겠죠. 전 세계는 이제 5G 막 시작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작년에 이미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약간 통신이 아직 5G에 대한 불만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전 세계에서는 가장 먼저 한 케이스가 된 상황이라서 우리나라의 산업계 학계 연구계에서는 이 5G 기술을 ICT 중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을 한국에서 스마트시티에 적용함으로써 계속적인 정부가 원했던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스마트시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각 기술 분야, 서비스 가능한 분야 이런 걸 백서로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개략적으로 스마트시티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러면 구체적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2018년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있었고요. 그 안에서 논의 중에 스마트시티가 국가적 과제로 됐으면 좋겠다. 이게 보고가 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마트시티가 국가 아젠다라고 이렇게 선언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크게 시범도시 두 가지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하나가 부산 에코델타 시티 좌편에 있는 게고요. 두 번째가 세종 5-1 생활권에 있는 세종 시범도시입니다. 이 현재는 이미 벌써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 컨소시엄들이 다 선정이 됐고요. 올해 최근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와중에 그 시범도시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 글자가 보이시면 알겠지만 조단위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도시를 깔기 때문에 기본 인프라를 깔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굉장한 많은 돈이 들고요. 근데 그 중에 ICT가 들어가고 하는 부분은 그 중에 뭐 3분의 1이 될지 2분의 1이 될지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부분만 차지하는 거고 대부분은 길도 닦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도 지어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거기에 통신시설도 깔아야 되고 거기에 시민들이 스마트 도시에 어떤 걸 해볼 수 있을지 실험적인 이제 상황들을 진행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큰 국가 시범도시뿐만 아니라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라는 걸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카이아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라고 한국말로 그러는데 이 카이아에서 국가전력 프로젝트로 선도적으로 R&D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 대구, 시흥. 사실 제가 여기는 대표적인 두 개만 적었는데 현재 여러분이 여기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전국의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스마트시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스마트시티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는 5G, ICT 기술, 이 기술이 스마트시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상위 개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술이 스마트시티에 어떤 변화를 올지 제가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또 너무 기술적이어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딱 세 가지를 크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ICT라는 게 뭡니까? 통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도시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가. 근데 이때는 예를 들면 자동차와 연결한다. 여기 그림에 보면 로봇과 연결한다. 아니면 우리 스마트하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 미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파트 내에 전기료라든지 가스 요금 같은 거를 일일이 손으로 안 적고 요즘은 다 이렇게 미터기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 미터기가 또 통신하고 연결돼서 그에 대한 정확한 요금을 산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각 산업 분야별로 하나하나를 연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연결해 놓고 보니까 이들 개별적인 것을 운영하는 것 외에 여러 가지를 합쳐서 한꺼번에 하면 볼 수 있는 이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자율협력주행 또는 자율차 이런 거를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고민되는 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지? 사고가 났을 때 안전 관련된 건 누가 책임져야 되지?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보험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같이 다 합동해서 어떤 솔루션을 내놓지 않으면 자율협력주행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이 산업계에서 들여다보게 되는 게 다 이전에는 서로 다른 산업군이었던 게 이제 통합이 되는 겁니다. 통합돼서 운영되는 코오퍼레이션이라고 했는데 한국말로 협력. 다종의 서로 다른 산업계가 협력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이런 단계로 이제 진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점점 더 이게 최근에 이제 AI도 있고 머신러닝도 있고 사람이 이렇게 하던 거를 근데 최근에 이루어지는 모든 기술적인 상황들은 그 내용이 되게 복잡해요. 그 일반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해결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게 기계들이 스스로 필요한 내용들은 다 스스로 운용될 수 있는 자동화되는 이게 궁극적으로는 자동화까지 가는 이런 게 스마트시티의 기술이 스마트시티를 향후 지금도 이미 벌어지고 있지만 향후 10년간은 계속 벌어질 어떤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게 그런 게 가능하냐? 그런 걸 이제 표에 조금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들여다보면 이미 우리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비디오 보시고 계시잖아요. 유튜브 영상도 보시고. 그래서 모바일 비디오가 현재 LTE 기술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미 그 5G 깔리고 있는데 이거에 하면 좀 더 고화질 영상을 볼 수 있고. 근데 이게 향후 몇 년 후에는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몰입 실감이라고 여러분 이미 AR, VR 이런 것 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게 고화질 그다음에 저지연 이런 게 도와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몰입 느낌을 주는 그런 비디오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고요. 자동차 우리 새설동에서는 자율협력주행 관련된 시민 레벨 3단계라고 사람이 운전하지만 뒤에 있었지만 자율운전하는 그 시험을 했었거든요. 시범 운행을. 그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게 점점점 더 자동화되는 나중에는 정말 사람이 필요 없는
스스로 차가 움직이고 그러면 우리 집에 꼭 차를 내가 사야 되나? 내가 필요하면 버튼 누르면 와서 나한테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어떤 장소에 가고 나면 차는 또 어디로 가고 그럼 차를 꼭 소유해야 되나? 뭐 이런 상황으로 갈 텐데 그런 자율주행 이런 게 가능해질 거고요. 로봇도 여러분들이 뭐 로봇 또는 드론 이런 게 현재 LTE로는 사실은 지연이 좀 늦어서 쉽지 않은 부분인데 5G가 완벽하게 전국망으로 깔리고 나면 저지연성에 의해서 굉장히 미세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로봇이라든지 드론이 원격 제어가 강해지는 상황이 되고요. 그런 게 다 모두 요즘은 다 클라우드화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내가 그 개별적인 로봇이나 이런 걸 소유할 필요 없이 그런 건 어느 회사가 하고 있고 내가 필요할 때 클라우드라는 게 보통 이제 애저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그 요금만 내고 나는 그거에 대한 하드웨어나 이런 걸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로봇 원격 제어 이런 게 향후 또 들여다봐야 될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럼 에너지 우리 이제 그린 뉴딜 그린 또는 뭐 디지털 뉴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관련된 것 중에 에너지 저희가 에너지나 시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 이런 게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다음 의료 분야가 있습니다. 의료 분야는 지금도 사실 기술적으로는 연결해서 리모트로 할 수 있는데 현재는 법에 의해서 의사들이 직접 진료하는 것 외에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서지역, 섬같이 의사가 갈 수 없는 지역 아주 외적인 데는 이제 허용해주고 있는데 그런 법 문제가 있긴 있어서 어렵지만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는 사실 의사들 입장에서도 원격 진료가 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는 뭐까지가 되어 있냐면 의사와 의사 간의 협력 진료는 합법이기 때문에 최근에 의사들도 미래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봐야겠다. 그래서 그런 활동이 늘고 있고요. 나중에는 이 법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어느 정도 해결되면 정말로 원격 진료 이런 게 가능해질 거고 좀 더 나아가서 아까 지연 문제가 있는데요. 로봇을 우리가 원격에서 할 때 내가 움직이는 거랑 그냥 바로바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걸 움직였는데 이건 천천히 움직여져요. 그러면 원격 시술을 할 때 이렇게 메스를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원격이 지연이 생기면 그런 게 안 되거든요. 그런 게 5G 기술, 좀 더 5G 기술 더 발달하고 하면 이게 지연 문제가 없이 딱 바로바로 여기는 제어하는 손이고 이거는 로봇인데 지금은 제가 여기서 한 50cm지만 이게 30km 떨어져서도 떨어져 있는 병원에서 원격에 있는 어떤 지역 병원에 필요한 전문가가 원격으로 수술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풀어야 될 많은 과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 이 5G라는 기술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시티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한 가지 조금 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를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하나 예로서 이제 인터랙티브 전화를 통한 커넥티드 드론 제어 영어를 써서 제가 죄송한데 콜라보 요즘 콜라보는 영어이긴 하지만 뭐 힙합 하는 분들도 많이 쓰는 용어라서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드론을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은 드론 자격증을 얻어야 돼요. 가시권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떨어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데 가 가지고 사람들 다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고 그것도 가시권 안 보이는 데서 이상한 일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만 운영이 되는데 5G나 이런 기술이 완벽하게 저희 인프라로 구축이 되면 뭘 해볼 수 있느냐면 원격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같이 저지연 문제 이런 게 해결이 되고 나면 바로 내가 여기서 가시권에서 하나 내가 여기서 하나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 정도로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격 제어를 한 수킬로 떨어진 장소를 에서 어떤 드론을 알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뭘 또 해볼 수 있냐면 우리가 현재는 드론이 드론의 교량에 문제가 있는 거를 조사하는 사람 뭐 그런 전문가가 따로 있죠. 그다음에 농업용 드론
이것도 전문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농약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드론도 하면서 각 전문 분야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원격 제어가 되기 시작하면 그런 걸 나눠서 할 수 있어요. 드론 전문가는 드론만 잘 날리면 돼요. 그럼 무슨 일을 하냐면 클라우드로 연결을 해서 삐리릭 전화를 하는 거죠. 자, 이 드론을 날려서 원격지에 어떤 조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 교량에 문제가 있는 점지를 보고 싶다.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그 드론 들고 와요, 전문가가. 그럼 그 교량 앞에서 이렇게 띄워가지고 찍은 다음에 영상을 가지고 또 가요. 그래가지고 드론 조사를 의뢰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찍어 왔습니다. 보시죠. 딱 봤더니 뒷면 여기를 좀 다시 봐야겠는데요. 그럼 다시 들고 가요. 그러면 뭐 며칠이 걸릴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황이 되는데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원격에 갈 필요도 없어요. 드론 센터들이 있으면 원격에서 운영하는 사람은 자기 사무실에서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 다리 조사하고 싶은 사람 통화를 해서 날립니다. 삥 날리면 가요. 간 다음에는 찍어요. 찍은데 바로 전화로 조사하고 싶은 분야가 어디죠? 내가 이렇게 찍었는데 어디를 더 보시고 싶은가요?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다리를 조사하는 사람이 좀 답답하겠죠. 막 말로 하다가 그럼 내가 좀 할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내가 그 제어권을 넘겨드릴게요. 그러면 드론을 날리는 거는 이 사람이 하면 큰일 나니까 안 되는데 그 영상 내 다리에 어디를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럼 그 드론에 달려있는 카메라 조정은 드론 운영하고 안전 문제하고 상관없으니까 그 정도는 허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줌으로 당겨서 내가 보고 싶었던 그 다음에 뒷면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만 이제 드론 운영자가 해주면 되죠. 그러면 아까 같이 잘못 찍었는데 이거 빼뜨렸는데 몇 주에 다시 하고 이런 일이 없어지죠. 그냥 그날 하고 싶은 모든 거를 다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효율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게 원격으로 5G 드론을 통해서 어떤 조사를 한 기술을 확보가 되면 이런 게 가능하고요. 여기 그냥 기술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게 이 제가 커넥티드 드론이라고 표현하는데 커넥티드 드론을 하면 산업계가 바뀔 수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드론 전문가 이 자격증을 받은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성시에 드론 센터 하나만 세우면 돼요. 그리고 드론 운영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오피스에서 하면 되니까 그 사람 오피스에서 하면 돼요. 그리고 필요한 게 이 드론은 필요하면 농업용 장비를 장착하면 되고 필요하면 그냥 카메라만 들고 가면 되고 그 센터에서 드론을 통째로 다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좋아지는 게 각각 드론을 내가 하고 전문가 하면 드론 고장나고 아니면 또 이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장비가. 그거 할 때마다 내 비용 들어가면서 그거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경제성도 나오지도 않고. 근데 이게 통합센터에서 되면 이 사람들은 이 모든 드론을 다 뭐 수십 대, 수백 대를 관리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돼서 드론 하드웨어 하는 업체하고 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과 업그레이드 되면 내가 그때마다 돈 얼마 주고 할게. 우리 렌탈 하잖아요. 비대 렌탈 이런 거 하듯이 렌탈 할게.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농업을 하는 농업인이라든지 아까 그 다리 고장 났는지 이런 걸 조사하는 사람들은 서비스 의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클라우드 로봇, 클라우드 드론 그냥 클라우드 개념이 그잖아요. 내가 필요한 지금도 우리 컴퓨터 옛날 같으면 소프트웨어 다 사고 하드웨어 다 사고 이렇게 집에 갖고 있었지만 지금도 여러 그런 모습이 있지만 소프트웨어 많은 부분은 최근에는 다 애저 서비스로 내가 딱 사용하면 그 부분만 돈 낼 테니까 사용하게만 해줘. 나는 그거 소유 안 할게.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커넥트 드론이 되면 산업계 전반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다음 제가 5G 인터랙티브 전화라는 걸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아까 드론 할 때 살짝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우리가 5G라는 거는 사실 영어인데 한국말로는 5세대라는 뜻이에요. 전화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왔다는 말인데 대략 세대마다 10년씩 지났어요. 첫 세대는 벽돌폰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이따만한 거 들고 군용 아니면 또 돈 있는 사람들 차 안에 카폰 이런 거 들고 있었거든요.
이제 2세대가 되면 여러분 이제 CDMA 이런 거 들어봤을 텐데 전화가 됐어요. 일반인도 우리가 이제 드디어 삐삐 뭐 이런 세대 아닌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삐삐 차고 뭐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90년대 후반부터 전화기를 나도 살 수 있어요. 나 학생이었는데 돈 얼마 충분히 살 만한 돈이 되고 충분히 가격이 낮아지고 그래서 통화가 됐던 시절이 있었고요. 3G가 되면 드디어 영상도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게 통화라는 게 처음에는 톡 말하고 듣고만 되다가 이제는 보는 것까지 됐고 LTE 시절 때부터는 여러분 동영상 이제 뭐 페이스 타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다 가능해졌고 근데 5G가 오면 여기에 말하고 듣고 보고 터치 감각을 주고 무브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전화를 통해서 터치나 무브라는 게 없었잖아요. 원격 제어가 기능까지 넣게 되면 오감은 아니죠. 사감이죠. 냄새는 빠졌는데 여러 가지 뭐 감각기라고 제가 잘못 표현했는데 네 가지 기능이 전화라는 컨셉이 네 가지 기능이 다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 새로운 인터랙티브 전화라는 컨셉이 생깁니다. 그 실제로 요거 인터랙티브 전화의 예제로 동영상을 한번 보고 어떤 일이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유튜브에서 찾아서 뭐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되게 재미나는 예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이케아에서 보면 가구를 조립하잖아요. 뭐 그런 예제로 보실 수 있는데 상당히 좀 난해한 뭐 작업을 할 때 하다가 도대체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전문가한테 전화를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가 옛날 같으면 전화로 듣고 뭐라 하는데 이 앞에 복잡한 가구 모양을 보고서 설명하기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서 전문가한테 해내려고 하는데 아까 방금 5G 인터랙티브 솔루션을 보면 이제는 원격에서 영상도 보여주고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있는데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하면 현재 찍어놓은 기술을 보고 얘가 파악을 해요. 이제 보시면 비디오를 찍어서 이 상황을 보여주면 전문가 전화를 바로 보고서 이건 당신이 요걸 잘못했고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그걸 해봐서 지금 이제 실제로 영상 통화를 통해서 이 모든 거를 해내는 그런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Thank you so much. My cat's gonna love it. 예, 이렇게 보시면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제가 아까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요. 그 현실 세계의 어떤 물체를 가상 세계, 디지털 세계로 이렇게 카피해 놓은 겁니다. 이 카피해 놓은 거를 정보가 되니까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 새로운 조합 이런 걸 해볼 수 있고 그 정보를 통해서 어떤 사람과 사람 통신을 할 때도 그 디지털 트윈 정보를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최근에 우리 새설동에서 도로가 굉장히 호접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여기를 좀 깎아서 이렇게 그 길을 새롭게 내면 잘 될 것 같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사실 다른 주장이 그거 나 싫다. 너무 그런 효과가 있느냐? 그럼 다 주장만 있어요. 데이터가 없고. 근데 이제 이 디지털 트윈 정보를 가지고 뭘 해볼 수 있냐면 실제로 우리가 나와 있는 저 데이터 실생활 안 가도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다 끌고 와놓고 이 디지털 트윈 안에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차 이렇게 움직이게 그 사이버 공간에서 데이터를 흘려놓고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이 길 모양을 이렇게 바꿨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개선이 100% 되는지 해봐야 소용없이 뭐 한 1%, 2%밖에 효과가 없다. 그럼 할 일이 아닌 거잖아요. 이런 게 누구누구의 아이디어가 누구누구의 그냥 주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실험을 하려고 그러면 그 실도로에서는 막 차 지나가면서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디지털 트윈에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이 직접 안 하고 이 가상 공간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뽑아보고 그러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효과가 없다. 하지 말자. 이거 해보니 효과가 너무 좋다. 이렇게 가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도시 설계를 할 때 의사결정할 때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그거를 인터랙티브 전화까지 하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냥 유저 입장에서도 전문가한테 언제든 전화해서, 물론 비용은 내야겠죠. 전문가가 전화해서 내가 필요한 기술을 그냥 직접 대면적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서로 이용해 가지고 충분히 대화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산업 현장에 가면 어디 복잡한 기계를 만드는데 이거를 AS 상황이 뭐 문제가 생겼어요. 요즘 기술 중에 하나는 디지털 트윈으로 이렇게 앱을 딱 띄우면 이 장치에 어디가 문제인지 분석을 해주고, 그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을 하는 그 솔루션도 제공하고, 근데 도저히 내가 그거 봐도 모르겠다. 그럼 그때 전화를 해요. 디지털 콜, 그래서 5G 콜을 하면 전문가와 연결해서 아까 디지털 트윈의 정보를 가지고 이걸 해결해 봐라. 이거 시도해 봐라.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근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5G 인터랙티브 전화를 사용하면 산업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혹자는 뭐 수백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수백 가지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원격에서 이렇게 검사하는 거, 그다음에 그 원격 머신 컨트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보여드렸지만 VR을 이용해서 또는 뭐 탭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긴 한데, 원격 그 상호 협력, 실제로 모여서 안 하더라도 서로 멀리 떨어져서도 협력을 할 수 있는 물체된 그 디지털 트윈 정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리모트 햅틱 컨트롤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사실 아까 그 리모트 서저리 그 원격 수술이라고 표현했는데, 내가 여기서 50cm 떨어져 있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지만 이게 30km 떨어져 있어도 마치 내가 이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느낌을 주는, 이게 원격 햅틱 컨트롤이라고 하고요. 그런 기술이 사용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원격에서 서포트하는 거,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원격 수술, 그다음 드론 스티어링 아까 말씀드렸죠. 뭐 이런 것들이 여기는 이제 저희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다니고 있는 에릭슨 LG 또는 에릭슨 회사에서 뭐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이게 어떤 유스 케이스가 미래에 인기가 끌고 어떤 게 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우리가 이게 아이폰이 지금은 되게 뭐 일상에 쓰고 있지만 처음 나올 때만 해도 그런 게 되게 신기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새로운 기술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정도의 전망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누군가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어떤 비즈니스 사업 마인드와 어떤 사람들의 그 서비스 제공 어떤 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시간이 지나면 그 중에 과거를 보면 쉽죠. 과거를 보면 아이폰 되게 멋있는 이노베이션 또 혁신의 어떤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것들은 10년 뒤를 들어봤을 때 걸작이 되어 있는 어떤 유스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누군가가 여기서 활동하는 사람의 뛰어난 능력, 이거에 의해서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 잠깐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주제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